왜 제사상에 제 아이의 얼굴이 있는 거죠? 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다. 영정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매일 밤 내 품에서 잠들던 아이의 표정을 보았다. 숨이 막혀서 제사방 문틀을 붙잡고도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이상하게 반복되던 불안과 두려움이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장면들, 설명할 수 없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나를 이 집에 들어오게 했고, 누군가는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누군가를 숨기기 위한 의식이라는 걸.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 아들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리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엔 낡은 핸드폰과 물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몸을 일으키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어젯밤 식당에서 설거지를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은 문 하나로 겨우 가려진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의 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 공간에 감사했어요. 3년 전 더 작은 고시원에서 나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진 거니까요.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시든 상추 몇 장, 반찬통에 담긴 멸치볶음이 전부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준호 도시락에, 하나는 자신의 아침으로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올리는 동안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이 도시의 사람들도 각자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누군가는 자신처럼 좁은 방에서요. 준호가 자고 있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14살 아들은 이불 속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키는 자꾸만 크는데 이불은 그대로라 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준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미안해.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매일 도시락만 싸줘서, 친구들처럼 학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6시였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48이라는 나이가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식당 일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미정은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려는데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벌써 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잠에 젖어 있었습니다. 응, 엄마 일찍 가야 해. 도시락 식탁에 있어. 학교 가기 전에 꼭 먹고. 네. 준호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미정은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미정은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에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편의점에서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는 다시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자정이 넘어요.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준호가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그 뒤에도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강 실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독촉일까요? 아니면 무슨 사기일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한미정 씨에게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8시에 시간 되십니까? 저녁 8시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두 번째 식당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죄송한데 저 그 시간엔 일이 있어서요. 강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떠신가요? 아침 10시쯤이요. 장소는 청담동입니다. 청담동이라는 말에 미정은 더욱 의아해졌어요. 그녀가 갈 일이 전혀 없는 동네였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결정을 하죠. 강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미정 씨, 박영준 회장님 기억하시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박영준. 그 이름을 듣는 건 25년 만이었습니다. 저 어떻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담동 번지로 오세요. 꼭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미정의 세계는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박영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23살 미정이 대학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시절 그 병원의 이사장 아들이었죠. 잘생기고 공손하고 늘 미정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던 것, 커피를 건네주던 것,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쳐 짧은 대화를 나누던 것들이요. 그리고 그날, 미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날이요. 버스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동안에도 미정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주방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미정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홀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그 전화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미정은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진 않았지만 공기라도 쐬고 싶었어요. 골목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15년이나 지난 지금,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난 걸까요?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이후 미정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병원 일도 가족도 미래도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였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미정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편의점으로 이동했어요. 편의점 일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안 됐어요. 거스름돈이요. 손님이 말해서야 미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돈을 제대로 거슬러 주지 않았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녁 6시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올 때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보겠다고요. 청담동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겠다고요. 어차피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니 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은 먹었어? 컵라면 먹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어요.
숙제 다 했으면 일찍 자. 엄마는요? 엄마는 조금 있다 잘게. 준호가 잠든 뒤 미정은 작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23살의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거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요. 미정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15년 만에 그들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영준. 박영준이라는 이름이요. 다음 날 아침 9시 미정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청담동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평소 가던 식당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죠. 미정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 박영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철 안에서 미정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낡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회색 재킷의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보였고 검은색 치마는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정이 가진 전부였어요. 청담역에서 내렸을 때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고급 차들, 명품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강 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언덕길이 시작됐어요. 오르막을 오르면서 미정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평소 몸이 지쳐 있었던 탓이었죠. 그리고 그 집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걸음을 멈췄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검은색 기와 지붕, 잘 다듬어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철문 앞에는 경비실도 있었습니다. 미정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도망치고 싶었어요. 여기가 아닌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익숙한 식당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였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철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중년 남자가 보였어요. 미정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경비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정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미정은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미정 씨, 처음 뵙겠습니다. 강 실장입니다. 강 실장은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미정도 따라 고개를 숙였죠. 안으로 들어오시죠. 집안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미정의 원룸 10개는 좋게 들어갈 공간이었어요. 강 실장은 미정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너무 폭신해서 몸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차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았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강 실장은 미정 맞은편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미정 씨는 고 박영준 회장님을 아시죠?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라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돌아가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개월 전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슬픔, 안도, 죄책감, 분노가 뒤섞였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한미정 씨에게 전하라고요. 미정은 손을 뻗어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깜빡이며 글을 읽었습니다. 미정에게 15년 만에 이런 식으로 연락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사과할 기회도 없이 떠나게 됐네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곁에 있어 주세요. 1년만이라도요. 어머니는 혼자 계십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미정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강 실장 앞에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곁에 있어 달라니. 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경숙 여사님, 고 박영준 회장님의 모친이십니다. 현재 72살이시고 이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유언으로 한미정 씨에게 1년간 여사님을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모신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여사님의 시중을 드는 겁니다. 식사 준비, 집안일, 병원 동행, 그 외 필요한 일들이요. 물론 대가는 지불됩니다. 강 실장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미정은 그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월 500만 원, 1년 계약입니다. 숙식 제공, 주말 휴무입니다. 미정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미정이 세 군데서 일해도 벌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말 휴무라니 준호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저인가요? 가정부를 구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강 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의 유언이니까요. 이유를 묻는 건 제 권한 밖입니다. 미정은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박영준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그 글씨를 보니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미정 씨,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한미정 씨와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냥 새로운 가정부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결정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여사님이 혼자 계신 지 벌써 3개월째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실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요. 미정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강 실장이 말했어요. 참고로 여사님은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영준은 왜 이런 부탁을 남겼을까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죽어서야 자신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인가 봐요. 아니야, 그냥. 점심 잘 먹었어? 네, 도시락 맛있었어요. 미정은 웃었어요. 계란 1개와 멸치볶음뿐인 도시락이었는데 준호는 늘 맛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따 저녁에 늦어요? 응, 조금.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좁은 원룸이 아닌 제대로 된 집, 컵라면이 아닌 따뜻한 저녁, 학원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박영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과거와 마주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15년 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녁 7시 두 번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정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고 닦아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그 집이 아무리 두려워도 준호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요. 미정은 거실로 나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 실장의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짐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기세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건물들의 불빛만 가득했죠. 내일부터 미정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미정 자신도요. 다음 날 아침 8시, 미정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이미 학교에 갔고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을 잠그면서 미정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여기가 자신과 준호의 집이었어요. 청담동 저택에 도착한 건 9시 정각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맞춰서 잘 오셨네요. 강 실장은 미정의 가방을 힐끗 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어제와 다른 복도로 들어섰어요. 길고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양쪽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어제 본 거실처럼 대리석이었어요. 이쪽이 하인들의 공간입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인이라는 단어가 미정의 귓가에 무겁게 꽂혔어요. 그래요. 자신은 이제 이 집의 하인이 됐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정 씨 방입니다. 간단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방은 미정의 원룸보다 작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아닌 안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짐 푸시고 10시까지 거실로 나오세요. 여사님을 뵙게 될 겁니다. 강 실장이 나가고 미정은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쌀쌀했어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준호 사진이 전부였어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으니 그나마 방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되기 10분 전 미정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제 왔던 그 넓은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경숙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어요. 7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은발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옅은 화장이 돼 있었어요. 회색빛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고급스러운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정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에는 슬픔이 깔려 있었지만 동시에 거부감도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경숙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미정입니다. 미정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미정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38입니다. 자식은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경숙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 집의 규칙을 말해주겠어요. 첫째, 내 허락 없이 2층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둘째,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셋째,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마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입니다. 시간 엄수하세요. 음식은 짜거나 달지 않게, 기름기는 적게 만드세요. 집안 청소는 매일, 빨래는 손빨래로 해요. 미정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경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제사방이 있어요. 그곳만은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제사방이요? 내 아들의 영정이 모셔진 곳이에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영준의 영정이라니요. 강 실장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사님. 여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안주인님이라고 불러요. 네, 안주인님. 경숙이 일어났습니다. 미정도 따라 일어섰어요. 오늘은 집 구조나 익히세요. 강 실장이 안내해 줄 겁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요. 경숙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었어요.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 실장이 나타나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부엌, 세탁실, 창고, 정원까지 꼼꼼히 설명했어요. 미정은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강 실장이 복도 끝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사방입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두꺼운 나무 문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안주인님 말씀대로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강 실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경고처럼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집 구조를 익히고 부엌 살림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경숙은 대부분의 시간을 2층에서 보냈고 저녁 식사 때만 내려왔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어요. 경숙은 음식을 먹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경숙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간이 괜찮은지, 양이 적당한지 확인하려고요. 저녁 8시, 미정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방이 자꾸 떠올랐어요. 박영준의 영정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미정은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27살의 박영준을요. 이제 그는 42의 나이로 사진 속에 갇혀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를 차렸어요. 경숙이 내려왔을 때는 정확히 7시였습니다. 오늘은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제사요? 내 아들의 100일째예요. 오늘이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일째라니요. 그럼 오늘 제사방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강 실장이 목록을 줄 거예요. 그대로 준비하세요. 오후 3시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미정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 실장이 준 목록에는 10가지가 넘는 음식이 적혀 있었어요. 나물, 전, 탕, 적 등등이었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곧 박영준의 영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무거웠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음식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제사방으로 옮기겠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쟁반에 담아 강 실장을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강 실장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어요. 벽은 하얀색이었고 바닥에는 방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박영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정이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진 속 박영준은 훨씬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흔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일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많은 걸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음식 놓으세요. 강 실장의 목소리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에 음식을 올렸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숙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경숙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정과 강 실장도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경숙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경숙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 있는지를요. 그때였습니다. 미정의 눈이 사진 옆 작은 액자로 향했어요. 거기엔 어린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니, 매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였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미정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5살쯤 됐을 그 아이는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미정 씨. 강 실장의 목소리에 미정은 화들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강 실장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네, 제사 음식 치우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요. 둘이서 제사방의 음식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경숙은 2층으로 올라갔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그릇을 닦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제사방에 있던 아이 사진은 누구예요? 강 실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박영준 회장님이요? 네.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영준의 어린 시절이라니요. 그럼 준호가 박영준을 닮은 건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왜 그러십니까?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준호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14살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은 몰랐어요. 준호가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 자신도 아닌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닮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준호는 박영준을 닮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미정은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지하 창고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날 밤 미정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물품을 가지러 지하 창고에 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미정을 밀었어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입이 막혔고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는 기억이 없었어요.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미정이 다음에 기억하는 건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손목에는 심한 화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박영준 레지던트가 미정을 발견해서 응급실로 데려왔다고요. 미정이 깨어날 때까지 계속 지켜봤다고요. 박영준은 미정이 깨어난 후에도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그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피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요. 일주일 후 퇴원할 때 박영준이 미정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창고에서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걸요.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이 그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미정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범인도 모르고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준호였어요. 미정은 준호를 보며 매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지만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정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경숙의 눈치를 살폈고 강 실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점차 집안일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경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음식 투정은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미정은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어요. 주말에는 쉬셔도 됩니다. 내일 저녁까지 돌아오시면 돼요. 미정은 곧장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싶었어요. 일주일 만이었지만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미정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준호의 머리 냄새, 몸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잘 지냈어? 네,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냈어. 미정은 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조금 야윈 것 같았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네,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었어요. 미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준호에게 더 나은 음식을 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준호야. 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미정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 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있으면 돼요. 엄마가 아빠 얘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미정은 준호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정은 다시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줬고 미정은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이곳이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가려는데 강 실장이 나타났어요. 한미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강 실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어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강 실장은 미정을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한미정 씨,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몇 살입니까?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4살입니다. 강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2011년생이네요.
한미정 씨가 병원을 그만둔 게 언제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2010년입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미정 씨, 저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왜 당신을 여기 부르셨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사람을 시켜 당신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죠. 하지만 직접 만나시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요. 왜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건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회장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큰 빚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강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미정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영준도 몰랐던 걸까요? 그날 밤 지하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준호가 박영준을 닮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미정은 매일 경숙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숙이 식사를 하다 말고 미정을 불렀습니다. 이 나물은 뭔가요? 시금치 나물입니다. 안주인님. 경숙은 나물을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이 딱 맞네요. 예전에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들던 맛이에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요리사라니요. 그 요리사는 어떻게 됐나요? 경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일하시던 분이었죠. 참 솜씨가 좋으셨는데.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미정은 이제 집안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경숙이 좋아하는 음식도 알게 됐고 청소는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필요한 지시만 내릴 뿐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게 이 집의 규칙인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정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경숙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갔고 강 실장이 동행했습니다. 집에는 미정 혼자였어요. 복도를 닦다가 미정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항상 닫혀 있던 방이었습니다. 미정은 망설였어요. 경숙이 말했죠. 2층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미정의 일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 책상, 책장이 있었고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미정은 빗자루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방은 자주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한 발짝 다가갔어요.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린 박영준이었어요. 초등학생쯤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옆엔 경숙이 서 있었습니다. 경숙도 훨씬 젊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중학생쯤 된 박영준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박영준이 자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엔 박영준이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27, 8쯤 보였어요. 미정이 그를 알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 하지만 미정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박영준이 아니었어요. 그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 자신이었어요. 사진 속 미정은 복도 저 끝에서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분명 미정이었어요. 23세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걸까요? 왜 박영준의 방에 있는 걸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경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청소를. 내가 2층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안주인님. 미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정이 보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봤군요. 경숙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경숙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몇 년 동안 간직했던 사진이에요. 죽기 전까지도 이 방에 보관했죠.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앉으세요. 경숙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경숙도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미정 씨, 당신은 내 아들을 알고 있었죠?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뵌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들이셨죠?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 아들은 그때 레지던트였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경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경숙을 바라봤어요. 경숙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내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사진을 15년 넘게 간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다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숙이 사진을 미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뒷면을 보세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어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미안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박영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 경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왜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썼는지요. 미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병원 지하 창고에서 누군가가. 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릅니다. 너무 어두웠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경숙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네, 아들입니다. 지금 14살이에요. 경숙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아들은 박영준 회장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경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아이 사진을요. 미정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숙은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꼭 닮았네요. 내 아들 어렸을 때랑요. 경숙은 핸드폰을 미정에게 돌려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미정 씨, 나도 모든 걸 알진 못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았던 거겠죠.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을 이 집으로 부르라고만 했죠. 1년 동안 날 돌봐달라고요. 왜 하필 1년인가요? 경숙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아마도 내가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미정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영준은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정을 이곳에 보낸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나도록요. 경숙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하죠. 강 실장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분간은요. 네, 안주인님. 그리고 한미정 씨. 경숙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그 아이 준호라고 했죠? 한번 데려오세요. 이번 주말에요. 미정은 놀라서 경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경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게 손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보지 않을 수 없죠. 경숙이 방을 나갔어요. 미정은 혼자 남아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영준의 뒷모습,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요. 미정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지하 창고에서 미정을 습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았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엄마 일하는 곳에 와줄 수 있어? 거기요? 왜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일하는 집 안주인님이 너 보고 싶어 하셔. 밥도 같이 먹자고 하시고. 그래도 돼요? 제가 가도요? 응, 괜찮아. 토요일 점심때 오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와 경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숙은 준호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다음 날 미정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경숙이 식탁에 앉았을 때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안주인님, 토요일에 제 아들이 올 수 있을까요? 경숙은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점심 준비해 두세요. 3명분으로요. 감사합니다.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미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숙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준호가 올 토요일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경숙에게 허락을 받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어요. 소고기, 버섯, 채소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강 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강 실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강 실장을 따라갔습니다. 거실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고 박영준 회장님의 유품입니다. 회장님이 평생 지니고 다니시던 거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어요. 강 실장이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미정 씨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가져간 적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발견했어요. 한미정 씨 옷장 서랍 안에서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요. 강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미정 씨,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여기 부르셨는지요. 이제 알 것 같네요. 당신이 뭔가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증거가 있어요. 당신 방에서 나왔으니까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자신의 방에 그걸 넣었을까요? 왜요? 강 실장님,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숙이 들어왔어요. 강 실장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미정 씨가 회장님 유품을 알고 있어요. 경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미정을 바라봤어요. 한미정 씨, 나랑 이야기 좀 하죠. 강 실장은 나가보세요. 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정말 가져가지 않았어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네, 안주인님.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경숙은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믿어요. 미정은 놀라서 경숙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틀 전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죠. 그럼 누가 제 방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당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거예요.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자신을 해치려는 걸까요? 강 실장일까요? 아닐 거예요. 강 실장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내 아들을 20년 넘게 보좌했어요. 그럼 누가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얼굴에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 이 집에 비밀이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죠. 내 아들이 숨긴 것들이요. 회장님이 뭘 숨기셨나요? 경숙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에 대한 것도 그 중 하나였어요. 내 아들은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내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나를 보호하려고 했나 봐요. 진실이 너무 아플까 봐요.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경숙은 놀란 듯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안주인님,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누가 저를 다치게 했는지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낼 거예요. 우리 둘이서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미정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갔고 강 실장이 동행했어요. 집엔 미정과 청소 도우미 박순자만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에 2번 와서 집안 청소를 돕는 50대 여성이었어요. 미정이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한미정 씨, 잠깐만요. 네. 순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순자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회장님 유품 목걸이가 당신 방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넣은 거예요. 미정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시켰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내라고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옛날에 이 집에서 일했던 요리사예요. 제 남편의 친구였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이 오면 방해하라고요. 왜 그 사람이 저를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만 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양심에 걸려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안주인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미정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안주인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강 실장님께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경숙과 강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순자와 함께 경숙의 서재로 갔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김철수라고 했나요? 네, 여사님. 그 사람이 직접 당신을 만났나요? 네. 일주일 전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남편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강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그 사람 연락처 알고 있습니까? 네, 전화번호 있어요. 강 실장이 핸드폰 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경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부로 이 집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보세요. 순자가 나가고 방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경숙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한미정 씨,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안주인님.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김철수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번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이틀 후 경찰이 김철수를 찾아냈습니다. 강 실장이 미정에게 알려줬어요. 김철수를 체포했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왜 김철수는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그날 밤 강 실장이 다시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한미정 씨,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김철수는 25년 전에도 당신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옛날 병원 기록을 조사했는데 강 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2010년 그날 밤 김철수가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출입 기록에 남아있더군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없는 미정에게 이 정보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저를... 그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강 실장의 주선으로 미정은 경찰서에서 김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김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2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미정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한미정 씨,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당신은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이 당신이었나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도련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도련님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주제에 재벌 아들한테 접근했죠. 저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미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도련님이 당신을 좋아하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멀리 보내야 했죠. 미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서려는데 김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알아냈어요. 제가 한 짓을요. 병원 영상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저를 해고하셨어요. 미정은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당신을 평생 지켜보셨어요. 멀리서요. 당신 아들도요.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급히 다가왔지만 미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 아들이 회장님과 무슨 관계예요? 김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도련님은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요. 미정은 경찰서를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미정 씨, 괜찮으십니까? 실장님, 회장님이 정말 저를 지켜보셨나요? 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당신과 준호 군의 생활비를 몰래 지원하셨어요. 장학금 명목으로요. 그리고 준호 군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항상 사람을 두셨죠. 혹시 모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정말 박영준의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미정은 그날 밤에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준호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준호와 경숙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왔어, 준호야. 미정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준호는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미정을 위해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긴장됐어? 조금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은 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경숙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안주인님, 제 아들 준호입니다. 미정이 소개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준호입니다. 경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불안했어요. 경숙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앉아라. 경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도 옆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계속 준호를 바라봤어요. 몇 살이니? 14살입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니? 중학교요. 공부는 잘하니? 보통이에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군가를 많이 닮아서. 누구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액자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이야. 경숙이 액자를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5살쯤 된 남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어. 준호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묻는 눈빛이었어요. 경숙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내 엄마한테 아빠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엄마는 말씀 안 하셨어요. 경숙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없단다.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빠를 아세요? 응.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거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숙과 미정을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세요? 경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내가 내 손주야.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숙이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는 경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정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많이 먹어라. 경숙이 준호의 그릇에 갈비를 놓아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가끔 눈물을 훔치면서요. 엄마.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미정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경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의사였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지. 그리고 착했어. 때로는 너무 착해서 상처받기도 했지만. 저를 알고 계셨나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빠는 너를 평생 지켜봤단다. 멀리서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알고 계셨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한 번도 안 만나러 오셨어요? 경숙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단다. 식사가 끝나고 경숙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정원 좀 걸을까? 네. 둘이서 밖으로 나갔어요. 미정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이 준호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 실장이 나타났어요. 한미정 씨. 네. 여사님께서 준호 군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미정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다른 유언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준호 군을 직접 만나신 후에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어머니와 준호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15년 전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요. 김철수가 당신에게 한 일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때 이미 당신은 병원을 그만두고 떠난 뒤였죠.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김철수 때문에 당신이 다쳤다는 죄책감에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그날 밤 김철수가 당신을 습격했을 때 제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지하 창고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요. 저는 당신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밤새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일주일 후 당신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을 확인했어요. 괜찮은지, 힘들진 않은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당신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원룸 창문 너머로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당신은 저를 보고 울었어요. 무서웠다고, 악몽을 꾼다고 했죠.
저는 당신을 안았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당신은 제게 기댔고 저도 당신에게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당신은 그날 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겪은 트라우마가 그 기억까지 지워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한 달 후 당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요. 하지만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당신은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고 저는 김철수 때문에 당신이 다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모두 지켜봤어요. 장학금도 제가 보낸 거예요. 학교 근처에 사람을 두어 준호를 지켰고요. 미안해요, 미정.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준호를 평생 사랑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준호가 제 아들이라는 걸요. 부디 어머니와 당신, 그리고 준호가 가족이 되어주길 바라요. 사랑했습니다. 영준. 미정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는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이 6개월 전에 하셨어요. 99.9% 일치합니다. 미정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확실했어요. 준호는 박영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경숙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경숙이 미정을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편지를 읽었군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주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일을요. 알아요. 내 아들이 편지에 다 썼더군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경숙이 미정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정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김철수가 당신에게 한 일 때문에 당신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예요. 그 기억을 잊은 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미정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경숙이 미정을 안았어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정은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었어. 엄마를 지켜주려고 했던 분이야. 준호도 미정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준호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준호는 경숙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이제 자주 오렴.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 준호가 나가고 미정도 따라 나오려는데 경숙이 불렀습니다. 한미정 씨, 잠깐만요. 미정은 멈춰섰어요. 경숙이 미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숙이 미정의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이거 김철수가 한 거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뜨거운 파이프에 경숙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처벌받게 할 거예요. 안주인님. 아니, 이제 안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어머니라고 불러줘요.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경숙이 미정을 꽉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5년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경숙은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철수와 박순자 둘 다 제대로 고소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처벌받게 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는 15년 전 폭행과 최근 목걸이, 절도 교사로 기소됩니다. 박순자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함께 기소될 거예요. 좋아요. 한미정 씨가 겪은 고통을 그 사람들도 책임져야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어요. 미정과 경숙,
강 실장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김철수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최근에는 공범과 함께 절도 행위를 교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재판부는 김철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순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며 미정은 김철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도 미정을 보았어요. 미안합니다. 김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경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강 실장이 운전대를 잡고 경숙과 미정은 뒷자리에 앉았어요. 한미정 씨, 경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준호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네, 어머님. 준호는 15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요. 준호가 좋아할 거예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이제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될 거예요. 준호와 함께, 경숙과 함께요. 며칠 후 경숙이 미정을 제사방으로 불렀습니다. 한미정 씨, 이리 와봐요. 미정은 경숙을 따라 제사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박영준의 영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국화꽃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화분에 담긴 장미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제사는 그만 지내려고 해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원하는 건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산 사람들의 행복이었겠죠. 준호의 행복, 당신의 행복이요. 미정은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 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진은 거실로 옮길 거예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요. 이 방은 준호의 방으로 만들까 해요. 그 아이가 여기 살 때 쓸 수 있게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살다니요? 경숙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과 준호, 이제 이 집에서 살면 어때요? 1년 계약은 끝났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사는 거예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해요. 준호는 내 손주고 당신은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린 가족이에요. 미정은 경숙을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 이제 청담동 집으로 이사 간대. 할머니랑 함께 살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요? 응. 내 방도 따로 있어. 할머니가 준비해 주셨대. 와, 믿기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짐 싸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미정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원룸과도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3년을 산 이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거실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돼 있었어요. 식탁에는 케이크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학교 친구 5명이 왔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준호야, 여기 진짜 크다. 응, 우리 할머니 집이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경숙이 나타나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들 오렴.
많이 먹어야 해. 아이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경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를 때 준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미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았어요. 준호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을 거예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정이 준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제사 음식이 아니었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준호야, 많이 먹어. 경숙이 준호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줬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 요리 솜씨가 좋지? 네, 엄마가 최고예요. 준호가 미정을 보며 웃었어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방으로 올라간 후 경숙과 미정은 주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미정 씨, 네, 어머님. 행복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경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모두 많이 아팠어요. 나도, 당신도, 내 아들도요. 하지만 이제 아물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시느라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죠. 혼자서 준호를 키우느라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영준이 부탁했던 1년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이곳에 남기로 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요. 준호는 이제 자신의 방이 있었어요. 제사방이었던 곳이 준호의 공간이 됐습니다. 죽음의 공간이 삶의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경숙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준호 덕분이었어요.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우니 슬픔도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박영준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을 거라고요.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요. 박영준은 평생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준호를 통해 이 가족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어요. 창밖의 별을 보며 미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준 씨.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게요. 준호가 당신을 닮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의 아침이요. 그리고 그 아침엔 가족이 함께 있을 거예요. 식탁에는 제사 음식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식사가 차려질 거예요. 경숙과 미정과 준호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거예요. 그게 박영준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받은 김철수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박순자는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에 남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악인은 처벌받았고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언덕 위 그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준호와 경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쌓여갈 거예요. 하지만 15년의 긴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진실은 밝혀졌고 가족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